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BMW 차량 화재와 운행 정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차량 화재 사고 소식이 거의 매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BMW 차량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4일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정부 차원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 발생과 또 이로 인한 2차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자동차 운전을 강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인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인 개인 소유의 차량 이용을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도 화재 발생 사고가 이론상으로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아닌데도 벌칙 조항을 차량 소유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정부의 BMW 차량 운행 중지 명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운행 정지 명령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또 규제 대상이 되는 BMW 차량 소유주가 운행을 할 경우 누가 어떻게 단속을 시행하며 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판매량 대비 따졌을 때 BMW 차량의 화재가 가장 많았다는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BMW 운행 중지 명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로 특정 차종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에서 결함이 발견된 BMW의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에서 추렸습니다. 이들 리콜 차량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는 겁니다. BMW 측은 애초 진단 시한을 14일로 정했지만 센터에 너무 많은 차량이 몰려 검사가 지연되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검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휴일인 광복절까지 9만 1천여 대가 받았고 남은 차량이 1만 5천여 대 정도에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가운데는 등록 말소된 차량 등도 포함돼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진단을 받는다면 운행정지가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은 정부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BMW 화재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운행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시 정부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었죠.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은 지자체장이 내리기 때문인데요. 14일에 운행정지 방침을 밝힌 정부는 광복절인 15일 BMW 측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대상을 통보했는데요. 그 이후 지자체가 각 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내고 또 그 차주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장비에 입력해 놓고 해당 차량이 운행하는 걸 발견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검사나 정비를 소홀히 했다거나 또 튜닝을 잘못해서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을 때 처벌하자는 건데 이번 건은 차주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계도 목적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죠. 그래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 사고가 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안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이번 방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길에서 경찰에 적발된다고 해도 운전자가 서비스 센터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둘러댄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자체가 명령서를 보냈지만 소유주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차량 화재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렌터카가 충분히 준비됐는지도 논란입니다. 네. BMW 측은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식 리콜이 시작되는 오는 20일 이후에는 긴급 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도 그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리콜 대상인 10만 6천여 대에 대한 작업을 마치려면 연말은 돼야 합니다. 렌터카를 얼마나 또 언제까지 조달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BMW 측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는 렌터카 물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렌터카 수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됐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안감, 불편함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간 화재가 발생한 BMW 모델이 다양해서 국민들의 혼돈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차량 화재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BMW 520D 모델의 부품 문제라고 보도되었는데요.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 GT 디젤 모델이나 4시리즈의 디젤 모델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디젤 차량의 부품 문제로 인한 화재라고 짐작했는데요. 그러나 뒤이어 7시리즈 가솔린 모델의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과연 어떤 모델의 차량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지 혼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운전할 때 자동차 모델을 불문하고 BMW만 앞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주차장에 BMW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BMW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모델, 즉 운행 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BMW 모델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서도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이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안전진단을 이미 받은 차에서도 그리고 리콜 대상이 아닌 차에서도 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하린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최근 사례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5일 새벽 전북 임실군의 도로를 달리던 BMW X1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차량은 이번 EGR 결함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었고 다른 부위인 타이밍 벨트 리콜 대상이었지만 차가 이미 전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콜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MW 측은 이 차가 2012년에 큰 사고가 나서 폐차 직전까지 갔다가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수리한 차량이라면서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아닐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포함해서 EGR 리콜 대상이 아닌데도 화재가 난 BMW 차량은 15일까지 모두 11대입니다. 임실 화재가 발생한 15일까지 통계를 보면요. 올해 BMW 차량 화재 40건의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디젤이 아닌 가솔린 차량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결함 외에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와 또 BMW 측의 해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목포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이 차량의 경우 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휴먼 에러, 즉 직원의 실수였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은 내시경 장비로 이루어집니다. 내시경으로 EGR 내부를 살펴보는 건데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냉각수가 누수되었다고 보고 이 파이프를 청소한 뒤에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당장 이상은 없다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당시 서비스 센터 직원은 이물질이 있었는데도 깨끗하다고 잘못 분석한 겁니다. 다만 이번 긴급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리콜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 공식 리콜은 오는 20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리콜이 발표된 건 지난달 26일이었죠. 이 부품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종의 응급조치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없다고 판정됐더라도 20일 이후에는 다시 센터에 차를 보내서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6천여 대의 대규모 리콜을 모두 이루려면 연말까지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진단이 발생된 경우나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불이 났을 경우는 소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처벌해서도 안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만 대가 넘는 차종에 대해서 리콜이 이루어지려면 연말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니 이게 곧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얼른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와 운행 정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YTN 24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숫자가 1000만을 넘어섰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강아지를 칭하는 댕댕이,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패티켓이란 신조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YTN DMB의 기술 창업 런웨이는 제2의 가족 반려견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창업 스토리를 통해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창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숨겨진 창업 꿀팁이 있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급 프로젝트를 위해 결성된 관상의 드림팀. 천여 시간의 연구와 분석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을 기획하라. 가족을 위해서라면 1000시간 이상도 당연하죠.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만드는 세상 하나뿐인 임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프로젝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박승곤 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대표는 반려견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급식까지 가능한 IT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이 제품은 주인이 외출 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 수가 5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할 때 강아지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창업 정보를 얻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애견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시청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업 현장을 찾기 전에 이력서 발표 타임, 줄여서 이발 타임을 통해서 창업자의 이력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소 짧고 빠르게 진행되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업자의 중요 이력 사항들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막막한 창업의 여정에서 이러한 이력 내용을 통해서 단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개로 넘어가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창업 현장을 찾은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영상이 한 길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골목길에 있는 상점들의 모습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 시청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상호가 방송상 노출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골목에서부터 들어서는 장면을 넣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MC가 주인공을 만나기에 찾은 곳은 애견 카페였습니다. 창업자는 견주들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 애견 카페를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펫케어 서비스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공식을 이용해서 강아지가 기계에 공을 넣으면 보상으로 즉시 간식이 나오고 10초 후에 다시 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공놀이를 좋아하는 강아지들의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운동과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대표는 제품 개발 이후에도 주변의 이야기를 반영해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고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표가 멘토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업자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를 계속해서 만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예비 창업자들이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업 현장의 이야기들은 회사를 찾아가 직원들을 만나고 사내의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이 회사만의 고유 문화를 살펴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창업자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창업자는 이 사업을 6년간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으며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을 겪는 기간인 데스밸리를 3차례나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경험들을 통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했습니다. 창업자의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들 속에서 사업에 대한 열정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창업자들에게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만의 매력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학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과학은 어렵다, 지루하다 등의 생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만큼이나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지난 YTN 뉴스에서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으로는 한 강영자가 학부모와 아이들 앞에서 택배 배송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택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를 퍼뜨리는 물질을 포착해 암을 조기에 진단한다는 내용을 택배 배송에 비유해서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강연을 보는 아이들도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도에서 나오는 현장은 주어진 시간 안에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과학소통대회 페인랩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16명이 웃음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흔히 과학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쉬우며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을 대중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일 것입니다. 보도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결승까지 남겨진 주제는 암 조기 진단법과 기억을 저장하는 뇌였다고 합니다. 주제만 봤을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이들도 함께 집중하며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강연을 본 한 초등학생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꿈이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학문에서도 관심을 두고 접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강연을 들은 학생의 소감이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마지막 날 열린 대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과학창의축전이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올해 22년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의 과학 행사입니다. 책이나 교과서 속에 있는 과학 이론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생활과학들을 소재로 한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이 외에도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과학 전문 팟캐스트 공개 방송 등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도에서 다른 행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다뤘다면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학문으로 어렸을 적부터 재미있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과학 행사에 더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서로 다르게 명기된 장소 자막이나 잘못 표기된 좌측 상단의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교량 사고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배꼽 자막에서는 이탈리아 제노바라고 표기하고 지역 경찰서 대변인의 발언 관련 내용 자막에서는 제노아라고 혼용하여 제시했는데 시청자의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최악의 녹조까지 발생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좌측 상단 자막에 녹조로 몸살 앓는 4대강이라고 표기했는데 기사 내용은 낙동강에 있는 달성보, 도동서원 앞, 창녕 함안보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으므로 좌측 상단 자막은 4대강이 아니라 낙동강으로 변경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업계의 변화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좌측 상단 자막에 카트 대여를 카드 대여라고 잘못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 같은 실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명지대 교수로부터 난민 문제 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문제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를 계기로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난민법, 무비자 입국, 난민 신청 허가를 아예 폐지하라고 청원했고 한 달 만에 7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에 반해 난민 수용에 우호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난민 수용이 국제적인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난민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기회가 없다가 이번 제주 예멘 난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민 이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하물며 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역할은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난민 수용의 우호적인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을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인권과 도덕적인 당위성에만 기대어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겠지만 외국인 혐오, 특히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의존해 위험을 부풀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민 문제와 관련한 보도는 대체로 우호적 입장을 지지하는 외부 칼럼과 유럽의 반난민 정서를 소개하는 보도 등 양측의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보도와 보다 객관적인 형식을 취한 양측 모두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여론조사를 활용한 보도가 주를 이룹니다. 깊이 있고 분석적인 보도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정말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 건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우리가 난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 이슬람 문화를 고수하는 난민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 맞는지, 유럽 내 난민 문제로 인한 갈등은 어떤 양상인지를 다각도로 조명해 본다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지율과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언론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용기와 치열한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어려운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